형아, 배고파. 새벽 4시 곡성 산골의 겨울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낙내의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눈을 든 나는 천장의 금간 자국을 바라보며 한 달 전 아버지가 떠나던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어머니가 쓰러지신 뒤로 이 집엔 어른이 사라졌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방 안에 5 남매가 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둘째는 감기로 기침을 했으며 셋째와 넷째는 서로를 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부엌엔 쌀 한 대도 남지 않았고 장롱 속 돈봉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19이었습니다. 아직 어른이라 부르기엔 턱없이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이 집의 기둥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는 순간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두렵다기보단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부엌으로 나가 찬장을 열었습니다. 김치 한 쪽과 된장 반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생들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 똑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새벽 4시에 찾아올 사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진아, 문 열어. 아저씨 알지?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빚쟁이 박 씨였습니다. 한 달 전에도 왔던 아버지를 찾아 집 안을 뒤집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내가 이제 가장이잖아? 19살 가장이라니.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주까지 100만 원만 갚아. 그럼 더 기다려줄게. 100만 원. 나에겐 100억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손에 쥔 국자가 덜덜 떨렸고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뒤에서 막내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아, 누구야? 등 뒤에서 동생들이 모두 깨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셋째의 눈엔 두려움이, 넷째의 얼굴엔 추위가, 막내의 입술엔 배고픔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붙잡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자. 빚쟁이가 돌아간 뒤 나는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치 한 쪽을 5 조각으로 나누고 밥 대신 물에 말아 동생들 앞에 놓았습니다. 둘째가 숟가락을 들다 멈추며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형은 안 먹어? 난 배 안 고파. 너희가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손은 떨렸으며 머릿속은 100만 원이라는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어야 했습니다. 가장이니까. 동생들이 숟가락을 뜨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100만 원 반드시 구한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흙길 끝 너머로 희미하게 버스 정류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나는 장롱 깊숙이 감춰둔 교복을 꺼냈습니다. 졸업식도 못 가본 그 옷은 아직 새 것처럼 뻣뻣했고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입고 학교에 가는 내 모습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구나. 대신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입던 낡은 작업복이었고 어깨가 너무 넓어 내 몸엔 헐렁했지만 이제 이게 내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19살 소녀는 어른처럼 보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둘째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어디가? 일 좀 보고 올게. 학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는 모든 걸 이해한 듯 고개를 떨궜고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형 돌아올 때까지 애들 잘 봐줘. 셋째 감기약 먹이는 거 잊지 말고.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흙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젖은 흙이 신발에 달라붙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갈 때 김씨 아저씨네 집 앞을 지나쳤고 담장 너머로 아침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호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버스비 1,500원.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돌아올 차비는 걸어서 벌어야 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나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학교 안 가나? 요즘 애들 방학인가? 일하러 갑니다. 어디로? 광주요. 일자리 구하러요. 기사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갔으며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씩 멀어졌습니다. 저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몰랐지만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메모지에는 공사판 인력사무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네 이발소 아저씨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사람들은 빨리 걸었으며 모두가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모지를 펼쳐들고 길을 물었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헤매 끝에 인력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 2층,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 구하러 왔어요.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몇 살이야? 19입니다. 할 줄 아는 거는? 배우겠습니다. 배우겠다고? 여긴 학원이 아니야. 남자는 담배를 비벼 끄며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여기로 가봐. 막노동이지만 일당은 준다. 못 버티면 도망가도 돼. 어차피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명함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막노동. 그 단어는 무겁고 거칠었지만 지금 내겐 희망이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공부는 나중이다. 지금은 밥이 먼저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막내 옆에 누워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이 다 책임질게. 조금만 기다려. 서울행 버스는 6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논밭이 사라지고 회색 빌딩과 아스팔트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매캐했으며 사람들은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시골 청년의 헐렁한 작업복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 지하철을 3번 갈아탔습니다. 개찰구를 나설 때마다 길을 잃었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2시간을 헤맨 끝에 도착한 곳은
재개발 지역의 낡은 공사장이었습니다. 철근과 시멘트 자루가 쌓여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으며 인부들의 고함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현장 소장이 나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 몇 살이야? 19입니다. 19. 애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뭐든 하겠습니다. 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당 5만 원. 점심은 알아서 먹고 다치면 네 책임이야. 잘래. 5만 원. 하루 벌어 이틀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첫날 주어진 일은 시멘트, 자루 나르기였습니다. 20kg짜리 자루를 3층까지 나르는 일이었고 계단은 가팔랐으며 등은 금방담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10자루를 나르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20자루를 나르자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인부들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나는 가져온 게 없었습니다. 구석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배 안 고파요. 거짓말. 여기 봐. 반찬 하나 줄게. 중년의 인부가 김치 몇 점을 내밀었습니다. 사양하려 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김치를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디서 왔어? 곡성이요. 곡성, 거기서 여기까지? 집안이 어려운가 보네.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고 소장이 고함을 쳤습니다. 야, 시골 놈, 삽 좀 가져와. 시골 놈. 그 말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삽을 들고 달려갔고 소장은 받아들며 혀를 찼습니다. 일도 느리고 말도 못 알아듣고 제대로 배우고 와야지. 뒤에서 인부 하나가 킥킥 웃었습니다. 사투리 쩐다 진짜.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화낼 자격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19살 시골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일이 끝났습니다. 소장이 봉투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야? 네. 버틸 수 있겠어? 버티겠습니다. 봉투를 받아 든 손이 떨렸습니다. 5만 원. 평생 처음 내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공사장을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칠 때 삼각김밥이 보였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돈은 동생들 거였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으며 허리는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손바닥의 물집은 굳은 살로 변했고 허리의 통증은 익숙해졌으며 소장의 욕설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했고 밤 9시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건물 한쪽에서 목재를 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톱질 소리가 규칙적이고 정확했으며 그 리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몰래 다가가 보았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목수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머리,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대패가 나무를 밀고 지나갈 때마다 얇은 나무 조각이 말려 떨어졌고 톱밥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뭘 보나?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신기해서요. 목수는 대패질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신기해 뭐가? 저렇게 정확하게 자르는 게요. 자도 안 되시는데 똑같아요. 목수가 처음으로 손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꿰뚫었습니다. 이리 와봐. 다가가자 목수가 대패를 내밀었습니다. 한번 밀어봐. 대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손잡이는 매끄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무 위를 밀었지만 날이 나무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밀면 안 돼. 나무의 결을 읽어야지. 목수가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함께 대패를 밀자 신기하게도 날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얇은 나무 조각이 말려 올라왔습니다. 넌 손끝이 살아있다. 네, 느낌이 있어. 나무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가 말을 한다니. 목수는 대패를 거두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하진입니다. 자진. 일 배울 생각 있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 같은 애를요? 시멘트 자루만 나를 거야? 평생. 평생. 그 말은 무거웠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내일을 버티기에도 벅찼던 나에게 평생이란 너무 먼 단어였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힘들어. 중간에 도망갈 거면 시작도 하지 마. 안 도망갑니다. 목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장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와. 일 시작 전에 가르쳐 줄게.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인 이 손이 정말 나무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믿기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공사장은 고요했습니다. 목수는 이미 와 있었고 작업대 위에 연장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이름이 뭐였지? 하진입니다. 자진. 내 이름은 박노식이야. 오늘부터 넌 내 제자다. 제자. 그 단어는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본 적 없었습니다. 첫 수업은 간단해. 나무를 만져봐. 그냥 만지기만 해. 목수가 강목 하나를 건넸습니다.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고 거칠었으며 나뭇결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뭐가 느껴지나?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톱밥 냄새와 나무 냄새가 뒤섞여 코를 간지렸고 손 안의 나무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의 수업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대패와 톱과 끌이 내 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에 힘이 없어 연장을 떨어뜨리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눈을 감고도 나무의 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등을 보며 배웠습니다. 침묵 속에서 손이 말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어느 봄날 선생님이 작업을 멈추고 나를 불렀습니다.
하진아, 이거 내가 마무리해봐. 고급 원목으로 만드는 서랍장이었습니다. 손님이 직접 주문한 맞춤 가구였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저요? 이제 할 수 있어. 믿는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연장을 들자 떨림이 멈췄습니다. 나무가 손끝에서 말을 걸어왔고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대패를 밀었습니다. 몇 시간 후 서랍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손으로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이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 달 후 선생님의 소개로 작은 목공소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22살 처음으로 정식 직함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이었고 고시원에서 벗어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에는 창문이 있었고 햇빛이 들어왔으며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겼습니다. 첫 월급날 나는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100만 원을 송금하며 적었습니다. 둘째야, 학비 쓰고 애들 밥 잘 챙겨 먹어. 창고 직원이 송금 확인증을 건넸고 그 종이 한 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가 받았습니다. 형, 돈 받았어. 형, 고마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응. 셋째도 고등학교 갔어. 넷째랑 막내도 잘 있어. 엄마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 요즘은 일어나서 밥도 드시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둘째야. 응? 조금만 더 버텨. 내가 꼭 데리러 갈게. 형이 건강하면 됐어. 우리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공소 일은 바빴습니다. 매일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고 손님들은 내 솜씨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유명 음식점 사장이 직접 찾아와 테이블을 주문했고 완성된 테이블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젊은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좋은 스승님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부탁할게요. 명함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 해가을 막내가 처음으로 새 신발을 신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둘째가 보내온 사진 속 막내는 운동화를 신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목공소 사장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하진아, 내년부터 내 공방 하나 차려볼 생각 없나? 제 공방이요? 실력은 충분해. 미천은 내가 좀 보태줄게. 한번 해봐. 공방, 내 이름을 건 작업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방을 차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내 손을 아는데. 떨립니다. 떨려도 괜찮아. 그게 시작이니까. 전화를 끊고 손을 펼쳐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이 손으로 3년을 버텼고 동생들을 학교에 보냈으며 이제 내 공방을 갖게 될 줄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곡성에도 눈이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동생들과 함께 이 눈을 볼 날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공방을 연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작업실이었고 입구에는 하진 목공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문이 끊이지 않았고 손님들은 만족했으며 나는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동생들을 서울로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주문한 책장을 만들고 있었고 원목 냄새가 작업실에 가득했으며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자르던 중이었습니다.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고개를 돌린 찰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회전하던 톱날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고 톱밥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손바닥이 깊게 찢어져 있었고 뼈가 보였습니다. 공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꼭 움켜쥐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취가 풀리며 손이 옥신거렸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신 드셨습니까? 제 손 괜찮습니까?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줄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하지만 뭡니까? 감각이 돌아올지는 장담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손가락 움직임에 제약이 올 수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목수입니다. 손을 못 쓰면 재활 치료를 받아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수도. 그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3년을 배웠고 6개월을 일했으며 동생들을 먹였습니다. 이제 이 손은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둘째였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형이 다쳤다고, 이제 돈을 못 보낸다고 말해야 합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붕대 틈으로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내 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말없이 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보셨고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프냐? 아픈 게 문제입니까? 손을 못 쓰는데.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진아, 손은 도구야.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다. 마음으로 나무를 자릅니까? 마음으로 대패를 밉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쉬어. 답은 나중에 찾게 될 거야. 선생님이 나가신 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자락이 젖었고 손은 더욱 욱신거렸으며 가슴 속엔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공방은 어떻게 합니까? 주문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몸이 됐구나.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손의 통증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방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지 막막했고 고시원방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둔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넷이 서 있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막내. 내 동생들이었습니다. 곡성에서 서울까지 6시간을 달려온 얼굴들이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 막내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둘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고, 셋째는 눈물을 참으려 고개를 돌렸으며, 넷째는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희가 왜 여기? 오빠 다쳤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둘째가 붕대 감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간호학과 3학년이 된 둘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소독은 제대로 했어? 약은 챙겨 먹고 있고? 그래, 다 하고 있어. 거짓말. 형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뻔해. 셋째가 큰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반찬이야. 형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넷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우리 공방 가보자. 정리할 거 있으면 도와줄게. 공방.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공방은 이제 의미 없어. 난 손을 못 쓰는데. 둘째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 우리 평생 형 손 덕분에 살았어. 이제 우리가 형 손대어줄 차례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25살 청년이 동생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형이 무능해서. 무능하긴. 형이 없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어. 셋째가 내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오빠 쉴 차례야. 우리가 다 컸잖아.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톱밥 냄새가 코를 찔렀고 작업대 위엔 미완성된 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고 막내가 연장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형, 이거 다 형이 만든 거야? 멋있다. 나도 나중에 형처럼 될 거야. 둘째가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냈고 셋째는 쌀을 씻기 시작했으며 넷째는 조용히 작업대를 정리했습니다. 내가 평생 혼자 해왔던 일들을 동생들이 척척 해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고 김치와 나물이 놓였으며 햇반 5개가 펼쳐졌습니다. 옛날 곡성집에서 먹던 그 밥상이었습니다. 자, 형, 숟가락. 둘째가 건넨 숟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붕대 때문에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둘째가 내 왼손에 숟가락을 쥐어 주었습니다. 왼손으로도 할 수 있어. 천천히 하면 돼. 서툴게 숟가락을 떴습니다. 국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엄마 맛이다. 그럼 엄마가 끓여주신 걸 우리가 데운 거니까. 그날 밤 5 남매가 좁은 공방 안에 모여 잤습니다. 옛날처럼 한 이불을 덮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셋째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약속했잖아. 흘길 위에서 다시 만나자고. 기억나. 아직 안 끝났어.
우리 함께 끝까지 가는 거야. 막내가 내 팔을 꼭 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 사랑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지켜온 가족이 이제 나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손은 다쳤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온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곡성에서 보던 그 별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손의 감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왼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배웠습니다. 디자인을 그리고 도면을 그렸으며 젊은 목수들을 가르쳤습니다. 공방은 3배로 커졌고 제자가 10명이 되었으며 서울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고 셋째는 교사가 되었으며 넷째는 건축가가 되었고 막내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5 남매는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함께 모였습니다. 올해는 특별했습니다. 곡성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폐가가 되어버린 옛집을 헐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설계는 넷째가 했고 목공은 내가 맡았으며 나머지 셋은 함께 손을 보탰습니다. 봄날 곡성행 버스에 5명이 올랐습니다. 15년 전 나 혼자 올랐던 그 버스였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흘러갔고 산과 논밭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버스가 섰습니다. 내리자마자 흙길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막내가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와, 공기 진짜 좋다. 둘째가 흙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형이 매일 걸었던 그 길이구나. 그래, 여기서 시작됐어. 옛집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았고 벽은 금이 갔으며 대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고 우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셋째가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으며 물었습니다. 형, 여기가 우리 방이었던 곳이지? 맞아. 우리 5이 한 이불 덮고 잤던 곳. 넷째가 허름한 기둥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우리를 버텨줬구나. 마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생들이 하나둘 짐을 풀고 텐트를 쳤으며 공구를 꺼냈습니다. 나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넷째가 그린 도면에는 방 5개와 넓은 거실 그리고 마당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각자 방 하나씩, 그리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거실. 좋다. 시작하자.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폐가를 헐고 땅을 고르며 기초를 놓았습니다. 나는 왼손으로 못을 잡고 둘째는 물을 날랐으며 셋째는 페인트를 칠했고 넷째는 측량을 했으며 막내는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골조가 세워졌고 지붕이 올라갔으며 벽이 채워졌습니다. 매일 해가 지도록 일했고 밤에는 마당에 모여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내가 물었습니다. 형, 힘들었을 때 뭐 생각하며 버텼어?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너희 얼굴. 우리도 형 생각하면서 버텼어. 둘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흙길 위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제 다 만났네. 셋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실 거야. 분명히. 2달 후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단층 집이었지만 따뜻했고
작았지만 든든했으며 5 남매의 땀과 웃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에 경첩을 달았고 대문에 표차를 붙였습니다. 하진이네. 그날 저녁 새 집 마루에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둘째가 가져온 막걸리를 따랐고 셋째는 전을 부쳤으며 막내는 밥을 지었고 넷째는 상을 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해냈다. 응, 해냈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더 올랐고 흙길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서자 동생들이 창가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고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친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이제 괜찮았습니다. 손은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고 가족은 5이 함께였으며 흙길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집으로.